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꿈 100년의 노래가 되다라는 테마로 2024년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느끼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동요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논문을 주제로 사회 겸 자장을 맡은 수원문화도시 포럼 박내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일부 논문 발표를 해주실 이스라엘의 출신 스탠퍼드 대학교의 다프라주르 교수님과 한국의 경기대학교 권성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님께서 차례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스탠퍼드 대학교 다프라주르 교수님께서는 한국어 히브리어 동요 비구 연구를, 한국의 권성훈 경기대 교수님은 시순의 오빠 생각의 탄생 과정과 시대적 표상을,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님은 한국 창작 동요와 수원 아동문학의 형성, 최용주, 최순애, 최영애를 중심으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창작 동요가 21세기 어린이의 꿈을 길러주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다프라주르 교수님께서는 지난 10월 9일 한글 발전 유공자로 하간 훈장을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프라주르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그래요? 뒤로. 네. 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이제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저 무대 위에서 연예인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진 않는데 지금 적응 너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림도 너무 크고요. 목소리도 너무 많이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약간 좀 긴장되네요. 근데 다행히도 아까 이제 계시던 분보다는 지금 많이들 빠져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또 마음이 편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제 이중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광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모든 이게 무엇보다 우리 이제 방정환 기관 그리고 이제 장정희 선생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주제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이 작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몇 가지 이미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발표는 제가 아동문학 연구 관련해서, 아동 동요에 관련해서 1920년대 한국 동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또 모아봤습니다. 저의 도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번역을 또 한국어로 해주셨는데요. 2017년에 이 책을 발표한 후 동요, 1920년대 동요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20세기 초반이라는 것은 한국 아동문학에 특히나 흥미로운 시대였는데요. 한국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 감정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확장된 또 시기가 됐죠. 이때는 식민지 교육 과정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들이 폭넓게 참여하지는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919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 신언론의 이제 폭발적인 확장을 우리가 목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이런 대중문화의 확산 그리고 확장이 특히나 젊은 어린이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많은 논쟁 그리고 혁신이 또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질문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특히나 또 한국의 감정이 다른 논문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는 한국의 작곡가 그리고 시인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또는 대립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합한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려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적인 주체로서의 적합한 정서를 또 그들은 가지기 바랬습니다. 오늘 이 연구는 또 제가 다루는 어떤 동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 다루고자 하는데요. 저는 20년, 25년 동안 한국 문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저희 이스라엘 어떤 뿌리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을 이제 제공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편의 동시가 있는데요. 10년의 차이를 두고 두 시인이 쓴 시입니다. 서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두 시인이었는데요. 좌측에는 1924년 아동잡지 어린이에 발표된 한국어 시가 있고요. 우측에는 1933년에 발표된 히브리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시를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어저께 뛰어놓은 나뭇잎에는 굳은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갔나. 물가에 빚어진 풀숲새에는 종이 쪽 휜돛이 있을 뿐일세. 어저께 벌레 손님 태워 건니던 새파란 나뭇잎 적은 나룻배. 돛대와 뱃몸은 어디로 가고 연못에는 비방울 소리뿐일세. 이 시인은 어린 아이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하얀 종이 돛이 달려있는 나뭇잎으로 만든 배고 그 안에는 곤충 한 마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빗물에 흠뻑 젖은 종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몸이 어디 갔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걱정이 슬픔으로 바뀌지는 않는데요. 아이는 최악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는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시 가운데 있는 텅 빈 연못의 이미지 그리고 빗소리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연민이라든지 또는 곤충에 대한 어떤 공감이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곤충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 히브리어 시의 제가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행이 두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영역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둥지가 나무 사이에, 둥지 안에는 세 개의 알이, 새 알 안에는 깨지 않게 자고 있는 아기 새, 아주 작은 아기 새. 네,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한 버전입니다. 이 시에는 이제 화자가 실제로 아이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나무 사이에 새둥지가 있고 둥지 안에 세 개의 알이 있고 아기 새들이 자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지 않게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번째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어쩌면 부화전인 아기 새를
지키려는 어미새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아이가 스스로 잘 잠들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는 거요. 이 히브리어 쉿은 하스고요. 이것은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의 관점은 다르죠. 한국어 시는 아이의 목소리를 쓰여졌고 히브리어 시는 어린의 목소리를 쓰여졌지만 두 시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둘 다 자전 속에 몰입된 순간을 묘사한다는 점인데요. 한국어 시에서는 우리가 존재의 덧없음 또는 이게 굉장히 잠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중한 미의 가치를 인지하게 된다면 히브리어 시에서는 소중한 삶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자연과 맞물리는 순간을 또 우리가 조우하고 있습니다. 방정환과 하임 나만 비알릭은 각각의 민족 전통 안에서 동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두 인물 모두 어떤 국제적인 낭만주의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낭만적인 운동은 자연에서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근원을 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되살려서 어린이의 개인적 내면 세계로 가져와야 할 필요를 또 느꼈습니다. 그 어린이의 또 눈높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 독자들을 어떤 그 국가와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식민 지배당한 국가였고요. 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직 존재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둘은 모두 다 민간 설화에서 영감을 찾았고 또 번역을 통해서 동시대의 생각, 발상을 아이의 어떤 아동의 언어에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같은 시기에 살았던 한국 시인 그리고 히브리어 시인들 사이에 놀랄만한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실제로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 20세기 아동문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경계의 어떤 제약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분석적인 또는 설문적인 범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는 러시아 문학만 공부해, 히브리어 문학만 공부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어떤 흥미로운 세계적인 맥락에서의 아동 문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인 간의 어떤 언어적인 면점에서 어떤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한국과 히브리어 사이에서 공통점,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20세기 시인과 작곡가는 이 현대 언어 를 사용해서 현대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만 했고요.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문일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어떤 언어적 형태를 일치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히브리어 시인들 또한 이렇게 어떤 급진적인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방정환과 같이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알릭 같은 경우에는 이디시어 그리고 히브리어 민간 설화를 참고해서 새로운 발음 형태 또는 액센트를 또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비알릭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액센트, 어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본 것입니다. 네, 민담과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담 설화에 대해서. 한국의 전설과 설화, 그리고 히브리어의 전설과 설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또 있고, 또 저는 어떤 국가적인 설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또 연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방정환 또는 최남선과 같은 작가들은 그림 형제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비알릭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1908년, 1911년에 걸쳐서 어떤 선집으로 민담집으로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같은 시기에 최남선의 소년이 또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20년대 20세기 초반이었죠. 그래서 당대의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서 시인들은 고전적인 또는 억압적인 전통이라든지 뭐 종교적 도덕 간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민단 또는 민감설화라는 장르를 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민중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상징의 해방 가능성을 또 탐구하게 해주었습니다. 민간설화는 어떤 원형적인 인물 또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제공해서 굉장히 현지화된 표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굉장히 환상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의인화된 인물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표현하고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 히브리어 시인 그리고 한국 시인들은 번역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 안데르센,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천일야와 같은 작품을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이 문학은 낭만주의, 형식주의, 모더니즘 그리고 미래주의와 같은 세계 문화적인 흐름과 함께 또 교류를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히브리 시인들은 어린이 문학, 아동 문학을 혁신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훨씬 전인 1948년 이전부터 어린이시, 아동시 동시에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개념이 탐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새로운 국가 언어로 채택되면서 뭐 모국어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디시어라든지 다른 언어보다 더 높은 어떤 모국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비알릭은 히브리어의 부활이 다음 세대의 민족 정체성 형성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정환은 한국어의 어떤 위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특히나 가슴 아파했던 것이 그리고 윤근영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아이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유교 전통의 굴레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간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족 언어로 또는 국가적인 언어로 쓰여진 아동 문학을 창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 시인들에게 어린이 문학, 아동 문학은 민족을 하나의 주권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교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또 나누어 드리자면 이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동시의 비교는 어린이 문학 초기 개척자들이 겪은 유사한 고난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 문학처럼 종종 국가 경계 내에서 논의되는 분야에서 저는 이 비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20세기 초 아동 문학의 초국가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동요가 이제 어떤 사운드,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조금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클릭해 주시겠어요? 화면은 필요 없어요. 소리만 들리면 돼요. So this is 화면만 좀 띄워주시면 돼요. So as we get the sound from the YouTube. 네, 유튜브 사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네, 기술적인 문제가 늘 발생하죠.
네, 이 시는 왼쪽에 있는 것은 레아 골드버그가 쓴 아동 문학입니다. 레아 골드버그는 히브리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나 히브리 아동 문학 창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싶었었어요. Okay, let me read the poem really quickly. So this is the Hebrew language. 네, 지금 히브리어 시를 듣고 계십니다. שעה המגיעה בה נרדמים הילדים אל הבקעה מן הגלעד טל שחור ורח ירד כבשה פועה בוכה. 이론적으로 저렇게 혹시 그 파일 안에 그거 누르실 수 있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이제 노래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Okay, so later, if you're interested, you can come.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 두 노래를 이따가 또 여러분을 위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조금 이제 문제가 덜해지면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청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특히나 이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 청각적인 효과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 연구 과제를 또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프나졸 교수님께서 히브리어와 한국어 동시를 비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권성훈 교수님께서 최순애의 오빠 생각의 탄생 과정과 시대적 표상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성훈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성훈이랍니다. 심포지엄 책 60페이지에 제 글이 있고요. 저는 최순애 오빠 생각의 탄생 과정과 시대적 표상이라는 그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할 테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앞에 시간을 나도 많이 써서 제가 15분 안에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순애 오빠 생각이 내년이면 100년이 돼요. 문자 언어에서 소리 언어로,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로 100년 동안이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리는 이 노래가의 탄생 배경과 또 왜 그렇게 전파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오빠 생각 전문이 있고요. 이 전문을 아마 우리가 오랜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불려지고 그리고 또 언제나 들어도 새로운 어떤 감각으로 감정으로 다가오는 노래가 아마 오빠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 생각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창작이 되었죠. 그래서 초기 한국 아동문학을 연구하는데
주요한 사료적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식민지 상황에서 일제의 지배는 무단 통치 한계를 경험하고 문화 정치전 유화 정책을 펴는 대신 한국 식민화 교육을 강화하던 때에 이때 이제 오빠 생각도 역시 창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 교육 제도가 활성화되고 근대적 학교 교육과 함께 창가에서 동요를 이어지면서 이 노래가 창작이 된 거예요. 일제 강점기 안에서 어차피 그 문화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일본의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최순애가 입선한 이 아동문학 전문 잡지 어린이는 당대에 생기는 활자 매체와 함께 현대적 작품 발표 지면으로 구축되는 전위적 전달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의 배우에는 방정환의 어떤 창간,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생 모임으로 구성된 색동회, 또한 색동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료운동과 함께 활자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해서 아동문학지가 활성화되기도 했죠. 아동문학지의 팽창과 같이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1920년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신문과 잡지, 동인지, 단행본 등의 출간인데, 이런 문학적 공간에서 어떤 아동문학이 활성화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분제도 유통 방식의 변화라는 점이죠. 이를테면 이제 근대 활판 인쇄물의 발달로 문학이 사대부나 양반들 같이 특정 신분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공중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거 역시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치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민족 주체로서, 그리고 또 조국 강복에 대한 의지로서 읽는 동시에서 음악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기까지 그러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요. 61페이지 2번 당선 배경과 문단의 경향인데, 이 동시에 나오게 된 것은 앞서 본 이제 오빠, 최영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최순애의 오빠죠. 최순애의 장남이자 최영주의 조카인 이경아는 외삼촌께서는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후 어린이날을 제정한 쇼파 방정환 선생의 오른팔 역할을 하시면서 아동문학가로서 어린이 잡지의 편집을 맡아보았던 오빠 최영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료 오빠 생각을 지어서 투고할 때 외삼촌이 미리 동료를 읽어보라는 부구는 비단댕이 사가지고 오신 다더니로 썼던 글을 비단 구두로 사가지고 오신 다더니로 이제 고쳐줬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떠한 기록이라고 묻는 사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는 투고 전 최영주가 창작 과정에서 일부 창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첨삭을 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아이들 어리고 그러면 어디 투고할 때 어른들이 그 글을 봐드리잖아요. 뭐 그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모작이나 표절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실제 오빠를 모티브로 한 최순애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모작이라든가 표절이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과 가정교육으로서 미성숙한 아이들의 작품을 첨삭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비단 구두는 당시에 없는 구두예요. 그때 이제 비단 구두가 이제 비단 버선은 있어도 비단 구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왜 비단 구두를 했느냐? 최영주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이제 모더니스트한 어떠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과 구두의 합성어가 그게 비단 구두가 된 것이지, 비단 구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구두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자, 6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아동문학의 학사는 결국에는 잡지나 신문, 현상 글뽑기, 독자 투구란에 어린이 투구란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러한 지면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마치 기성 대우를 갖다가 받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어린이들의 희망이자 시대적 주체로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문단 진출을 위해서 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동화라든가 동시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족적 정서와 조국 강복의 의지에서는 이
동료 주체로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오빠 등 이런 것들이 주를 현재도 이루고 있잖아요. 가족사를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는 게 특징이고, 오빠 생각이 등장했을 무렵 1929년, 1933년에 출간된 홍남파의 조선동요 백곡집에 보게 되면은 32편이 1989년 나온 세강동요 500곡집에 이제 54굴이 누나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 오빠보다 이제 누나가 상당히 그 우리의 정서에는 그 점유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족 중 누나의 경우 어머니 대신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이제 남아서 남성성이 가지지 못하는 여성성을 표상하기 때문에 누나에 대한 향수가 더 큰 것 같고요. 또한 일제강점기 누나 이미지는 애처롭고 아련한 여성으로서 화자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여동생이 아닌 남동생 화자의 시점을 통해 누나가 형상화되면서 현실에서 뭐 시집이라든가 직업 전선에 나갔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리움의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동생 화자가 항기하는 전통적 여성성을 가진 누나 이미지와는 반대로 63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반대로 오빠 이미지는 여동생 화자로서 발현이 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여성 화자는 오빠 생각 같이 오빠의 부재를 조국으로 전치하거나 투영하여,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떤 국가라든가 상실된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오빠로 투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오빠를 상상하며 전개되는 되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연으로 이제 된 이 시는 조류와 곤충 등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자아내면서 계절적 변화를 보이고 있죠. 이 계절의 변화 속에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투사하고, 그 그리움의 애처로운 새 소리, 곤충 소리와 함께 기다려도 오지 않는 민족의 강복을 연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처럼 조국 강복, 오지 않는 조국 강복, 하지만 조국 강복의 희망, 이런 것들이 비단 구두와 함께 오빠가 이제 비단 구두를 하다 강복이 될 때 사갖고 온다는 그런 믿음들, 그런 상징적 약속, 이런 차원에서 민족적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과 이산된 고통을 나누기 충분한 이 시는 민족의 정서와 동화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시에서 동요의 파급력은 이게 박태준이 곡을 붙여서 이제 읽는 동시에서 부르는 노래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 아내, 그러니까 박태준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그 양반이 어린이 잡지를 한 권 들고 와 덤뿍새 하며 읽더니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시가 너무 좋아 어쩔 수 모르더니 결국 그날 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이같이 세순의 동시를 읽고 감동을 받은 박태준이 작곡함으로써 국민 동요가 될 수 있었고요. 특히 박태준이 곡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연의 마지막 구절,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밭 우수수 떨어집니다라는 대목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오선지를 흥건히 적셨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치 오빠가 떨어지는 나뭇잎 사이에서 오지 않는 강복이라는 시대적 비극을 읽어내고, 여기서 이제 감정이입이 그 곡에 유입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순의 오빠 생각 100여 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망국의 아픔과 민족의 암울한 심정을 달래주는 국민동요로서 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가치에 선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도 이제 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 가요가 되기 시작했는데, 가수 송창식, 조용필, 이선희 등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소프라노, 그러니까 조수미 등 가곡으로 불릴 만큼 국민동요에서 국민가요에서 국민노래로 변모하기도 했죠. 이런 오빠 생각이 현대에 들어와 대중 건전가요로서 가요사 100년사에 대표적인 명곡으로 또 한국 오빠 생각이 꼽히고 있죠. 이러한 점은 원곡이 어떻게 파생되고 확대되며 대중화되었는지에 대한 음악사의 중요한 흐름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종표를 남긴 오빠 생각이 파생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자원에서 소리 언어로서 변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 생각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이전까지 유통되던 문학 작품의 전달 방식이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는 구비문학의 형태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거기에 조선시대로부터 형성된 시가들이 노래를 형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음악적인 그 요소가 오히려 대중들에게 익숙한 전달 매체로서 수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이는 동심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애절하고 애처로운 심상은 문자보다 더한 음악적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를 보게 되면 덤프기, 뻐꾸기, 기러기, 귀뚜라미라는 구체적인 생명을 통해 울음소리가 전파되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서정성, 민족적 서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서정성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감정으로서 누구나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통하는 어떤 감정이라는 점이죠. 이러한 감정으로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 게다가 여기에 오빠라는 정감 어린 명사는 남녀 사이 불특정 다수에서 해당되는 정서적 매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재한 오빠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생,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오빠의 거리는 미학적 거리가 되고 있고요. 이 미학적 거리는 결국에 미적 그리움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최순애의 오빠 생각은 곡이 붙어지고 가창이 되는 순간 노래로 읽는 시로 부르는 노래로서 정서적 파급력을 이렇게 해서 100여 년 동안 이걸 지켜오면서 우리의 감정을 파고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최순애 오빠 생각의 탄생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표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권성훈 교수님의 최순애 오빠 생각의 탄생 과정과 시대 표상을 통해 최순애라는 소녀 작가가 있기까지 당선 배경, 문단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애 작시와 박태준 작곡의 오빠 생각은 국민 동료로서 일제강점기 시대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족 주체들이 정서를 달래면서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만큼 동요, 오빠 생각이 남녀노소 동화되면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민족 정서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님의 한국 창작 동요와 수원 아동문화. She is here to talk about formation of Korean creative songs in Suwon children's literature.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Professor Lee Dong-sun from Chosun University.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작가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앞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방정아를 비롯한 많은 잡지를 발행해주고 작품의 장을 마련해 주셨던 분들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날 시간에 제가 발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PPT는 이따 마지막에 제가 잠깐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의 발표는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고 전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목이 한국 창작 동요와 수원 아동 문학의 형성 그리고 부제로 이 3남매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글 안에는 아직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전체적인 얼개의 앞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학사에는
형제나 자매가 작가 활동을 한 경우가 여러 사례들이 있지요. 그리고 부자간에 작품 활동하고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3남매가 작가로 활동한 사례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될 이 3남매의 작품 활동의 배경,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 이게 저는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에 관련된 것들은 앞서 다른 연구자들의 글에서도 그냥 기독교인이었다, 개화한 기독교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의 수원의 유지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제가 더 정치하게 아직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집에 언급 드린 대로 과수원을 운영한 지주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원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가 활동을 했고, 특히 화성학원이 있거든요. 화성학원. 이 학원이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유지회를 조직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그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무산 아동자들을 위한 학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 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수원의 교육을 위해서도 애썼던 분이 최경우, 이 3남매의 아버지 최경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기독교 관련한 자료들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그걸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제가 교회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교회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교육적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최신복, 본명인 최신복, 필명인 최영주, 여러 필명을 사용했지만 최영주 같은 경우도 기독교 계열의 학교인 배제학당으로 유학을 보냈고, 딸들도 이화, 배화로 유학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화했다,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로 자식들이 하는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세 작가의 등장을, 세 작가를 탄생시킨 배경으로 일단 저는 추정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영향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완성된 형태로 드러낼 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영애와 최순애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 최영주의 영향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 최경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또 저는 일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복이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확인되기 이전에, 그러면 최신복, 최영주는 무엇을 했을까? 그 공백이 있거든요. 화성학원의 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일부,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화성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소년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성소년의 활동도 27년 즈음에나 돼야 화성소년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거명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도 화성소년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윤석중의 글입니다. 자료집 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회고한 형태로 윤석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천재 소년으로 당대 동아일보 등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여러 공모하는 작품들, 조선소년 행진곡이라든지 물산장려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이제 공모전에 선정이 될 만큼, 그래서 조명을 받았던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그 시절을 기억할 때 2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죠. 최영주가 서울에서 온 방정환, 이정호, 정순철 그분들의 순회 강연 또 동화 구연을 듣기 위해서 미어 터지는 수원의 거의 모든 소년, 소녀 그리고 어른들까지 참석한 자리에 일본 경찰이 방해를 하려고 하자 끝까지 그것을 무릎 꿇고 빌었다라고 하는 윤석중의 글이 있거든요. 그게 25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 글을 보면 이제 27년에 언론에 약간씩 보도되어 있는 거 그걸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25년부터 근데 25년 그 윤석중의 글을 보면 그 이전부터 화성소년회 활동했던 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소년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곧 화성학원과 화성소년회 활동이 지속되었고 그리고 이 소년회 활동을 통해서 동화회, 동요회 그리고 실제로 수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회를 열고 심사를 한 사람이 또 최영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애와 최영애도 오빠인 최신복, 최영주의 활동 자 오늘 뭐가 열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동화회나 동요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벽사에서 어린이를 창간하자 그것을 고독하게 했던 것 아버지의 경제력과 최신복의 이 소년운동이 고독하고 그리고 독자 투고란이 개설되자마자 이 두 동생들에게 또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동생 같은 경우도 오빠와의 관계를 아주 일기로 세세하게 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절대적으로 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빠와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의지했던 부분들이 그 일기 기록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 최영주로 인해서 동생들이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꼬부랑 할머니를 써서 발표한 최영애가 어린이 잡지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최순애의 동생입니다. 최순애보다 더 나이가 어리죠. 그 꼬부랑 할머니를 발표했을 때 나이가 9살입니다. 9살. 9살의 어린 소녀가 쓴 동요를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도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래가 가지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곡이 붙어서 우리가 노래로 부르게 됐지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이런 창작 활동이 사실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편 더 발표하고 선의 가작이라는 이름 제목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활동이 토대가 되어서 최영애는 소프라노, 성악가로 성장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미지로만 그냥 시간 안에 이미지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고 공연을 하는 데에도 그의 얼굴이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전 출신이고요. 이런 어렸을 때 활동들이 토대가 되었다라고 앞으로 제가 여기다 조금만 언급을 했는데 할 예정이고요. 최순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주체적이고 오빠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여러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어린이, 소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영애가 동화 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경력이 있는 것처럼 최순애는 언니잖아요. 동생이 먼저 발표해서 작품이 실리니까 최순애도 작품을 거기에 공모에 응한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형태로 질문, 독자 담화실이나 이런 곳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왜 소년이라고만 칭하냐? 소년은 왜 안 하냐? 왜 소년 소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만큼 주체성을 가진 그런 소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년과 소녀를 통칭해서 소년이라고 했다. 그거는 이제 개벽사의 편집을 담당했던 이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수원에서 가장 먼저 동요 작가로 등장한 이는 최영애고요. 그 다음에 최순애가 등장을 했고, 최영주는 더 나중에 동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창작 동요의 출발은 최영애, 그리고 최순애, 최영주로 이어지고, 이제 단순히 이 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영주와 연관을 맺고 있었던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카프 계열의 작단에서 활동했었던 이들이 대부분 다 배제 고보 출신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준식은 별나라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연관성을 더 주목해서 이제 수원의 아동 문학이 어떻게, 그리고 이 잡지 사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의 아동 문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수원 문학사 형성에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기여를 했는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큰 얼개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일부만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미지를 좀 보여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지금 이게 화성소년회 활동들인데 선생님 안 넘어갑니다. 네네. 화성소년회 동화 동요대회, 그리고 최신복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당시 아까 윤석중의 글과 겹치는 부분인데 최영주는 여기에서 자기가 적극적인 활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이는 그림 중에 제일 위에가 방정환 선생이고요. 바로 아래가 이종호 선생이고 가운데가 최순복, 최영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그분이 바로 윤석중 선생입니다. 이게 최영주의 동요이고요. 이런 소년의 활동, 그리고 이것이 개벽사에 입사하게 된 관계, 최영애입니다. 최영애의 사진이고요. 여기에 주소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악가 소프라노 최영애 신인 음악회 광고이고요. 최순애입니다. 최순애.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로 주체성을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너나 내나의 그리고 다 알고 계시죠? 최순애와 이원수,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은 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작품 활동이, 최순애의 작품 활동이 더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20년대로 작품 활동이 끝이 나고요. 30년대에 한 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3남매의 활동,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시대에 또 잡지를 내서 활동했었던 카프 계열의 작가들도 더 살펴본다면 한국 아동문학사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 또 수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유상들, 제가 오늘 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작가들이 다 수원 출신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마쳤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이동순 교수님의 한국 창작 동요와 수원 아동문학의 형성을 최영주, 최순애, 최영애를 중심으로 해서 3남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정환의 어린이 인권 운동에 감화받은 최영주는 수원 소년 운동가로서의 뿐만 아니라 동생 최영애와
최순애를 동요 작가로 이끌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발표였습니다. 발표자신들 다 올라오시고요. 오늘 세 분의 연구자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자로 두 분을 모시겠는데요. 먼저 모시는 사람들 박길수 대표님 어디 계시죠? 예. 그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의 루미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시는 사람들의 박길수 대표님의 심층이 있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모시는 사람들 대표 박길수라고 합니다. 방정환 연구소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주체 측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질문은 2개만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분 질문을 제가 하지를 못했고 또 서면 질의로 대신한다고 그래서 질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짧게 요지만 하겠는데요. 70페이지에 제 질문 요지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정말 소개해 주신 분들이 이스라엘의 방정환이라고 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좋은 정보와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밑에서 7번째 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의 방정환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중한 발표로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어린이 작가들의 활동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어린이들의 언어,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등은 어린이의 순수성이나 고유성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일상어, 동요, 동시를 비롯한 어린이 문학의 창작 현황과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린이들의 언어 생활의 양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가장 최근에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시나 노래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죠. 우리 교수님이 좀 답변. 예. 네. 역시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릴 때, 그러니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노래 많이 부르는데 클수록 어린이들이 이제 더 어른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귀에 뭐 끼고 이렇게 막 자기 원하는 노래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공동적인 그런 이제 소리가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뭐 다른 데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동요가 이제 어릴 때 좀 많이 부르지만 나중에 이제 안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 잠깐만, 제가 한국말로 얘기했죠.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름마다 미네소타주 북쪽에 가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몰입 교육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한테 나이하고 상관없이 동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동요를 부르면은 그 이제 한국적인 감정을 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발음도 좋아지기도 하고 많은 어떤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해를 이제 키워지는 게 이제 동요인데요. 하여튼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나라에서도 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자기 음악,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부르고 싶은 것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기면서 그런 공통적인 점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답변이 됐겠습니까? 예. 또 하나,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만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만 하겠습니다. 역시 다섯 번째 줄 중간에서부터 오빠 생각이 애절한 내용과 곡조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점을 선생님 발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 질문하고도 좀 유사한데요. 오늘의 어린이 문화 활동은 오빠 생각이 창작되고 널리 불려온 지난 1세기 동안에 비하여 급격하게 달라져 있고 어린이들은 성인 문화, 성인 가요나 트로트에 더 폭넓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요 또는 동시가 다시금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존재하면 누구나 통하는 정서이면서 특히 동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오늘의 이 각박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에 새로운 등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권성원 교수님께서 답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명확지 않아서 하여튼 뭐 제가 알아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억압이 심했잖아요. 탄압이 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오빠 생각이 그 맥락에서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오빠 생각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파급력이 미치지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음악, 동요, 동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아동 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교육대학교에 계신 류미애 교수님을 통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있는 류미혜라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지 71쪽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그 주최 측 쪽에서 요구를 해주셔서요. 저는 그 세 개의 발제문을 듣고 궁금한 부분 또는 발제해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 발제문들이 제가 보건대 문단을 건너뛰고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행간을 통해서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 주류 교수님께는 굉장히 흥미롭게 민요, 설화, 그리고 언어, 번역, 국가, 그리고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비교 문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번역이라는 부분이 한 나라의 어떤 설화나 국가적인 정서를 담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가장 유용하고 어느 선까지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 장르로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내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좀 흥미로운, 특히 20년대 초반, 20년, 30년대, 그때 뭐 이제 히브리어 문학이든 한국 문학이든 이 번역의 중요성 이렇게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자기 나라 자기의 정서에 맞는 문학을 발전시키는 시기에 왜 다른 나라의 이제 문학을 빌려서 번역을 많이 했을까라는 이제 고민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번역이라는 것이 남의 것을 내 걸로 지금 만드는 그런 이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화, 한국 정서적인 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른 이제 문학을 빌려서 번역했을 때는 확정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표를 했을 때 팰렛이라는 말을 썼는데 팰렛이라는 거는 이제 미술사에 대해서 이제 미술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화가가 이제 정해진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번역을 통해서 이 기본 팰렛, 기본 이제 가지고 있는 색깔을 더 확정할 수 있는 이제 것이 바로
번역이라는 이제 활동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하신 담아내야 되는 얘기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상. 그 두 번째 그 교수님 그 오빠 생각 탄생 과정과 시대적 표상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큰 맥락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발제문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 본문을 좀 인용을 하자면 동시에 감정이 서정적으로 곡에 완전히 녹아내렸기 때문에 박태준의 곡이 여타의 다른 가사 작곡가의 곡들에 보다는 파급력이 좀 있었다라고 본문 단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운율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조금 더 파급력을 가지고 이게 기본 동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앞서 질문은 비슷한 건데 시대적 표상이 어떤 시대적 감정이 그 동시에 이제 녹아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배설 카타르시스가 될 때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열치열 동종요법이 있고 하나는 반종요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슬픈 감정 시대적 어떤 슬픈 감정들이 이열치열 그 노래 역시도 이제 그 슬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떠한 동종적으로 동화되면서 어떤 시대적 감수성이 동시에 녹아들고 그런 것들이 또 리듬에 녹아들면서 배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동종요법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주, 최순애, 최영애 이 남매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지역적인 기반인 수원을 가지고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개념에 있어서 이 작품의 독창성에 대해서 어떤 가장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어느 한계점을 가지고 이 작품의 독창성, 창의성, 고유한 권한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시대상에 어느 정도 해서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와 약간 상관이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이 소년, 소녀들이 썼던 동요의 정형화된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만 사실 또 거기에 곡이 붙었을 때는 곡 자체가 정형화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갖는 생명성으로 인해서 지금도 당시에 어린 독자들이 투고했던 작품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 당시 어린이들이 썼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정형화되었다. 뭐 운율적으로도 그렇고 자수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주제, 소재 이것들이 거의 자기들이 자랐던 환경 또는 동식물의 어떤 그 자체나 현상을 본 작품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장르 시적 요소로서의 동시라고 하는 것과 1920년대, 30년대 동요라고 하는 것은 장르가 사실 장르 규명이 다시 분명하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뭐 앞에 선구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이 밝힌 내용이 있지만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동요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곡이 붙어서 동요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요쪽 요소로만 다뤄지고 있어서 이 부르는 노래로서의 확장성이냐 또는 동시 문학적인 요소로서의 확장성이냐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주신의 목일신이라는 소년 문사가 있었죠. 자, 그를 기리는 목일신 동요제가 이제 아무튼 어찌됐던 제가 일부
조언하고 해서 동요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동시대에도 같이 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뽑힌 동시를 다시 동요로 만들어서 다음 경연대에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확장성이라고 약간 무관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간을 경과를 해서 다음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질문을 오늘 발표하신 분들하고 아마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거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 좀 해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 혹시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손 들으신 선생님 간단하게 마이크가 될까요? 예,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동요 세라피 내일 할 이태선의 동요 세라피를 할 정선혜 선생님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발표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의 동요 비교를 했는데 지금 많은 세상의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또 전쟁하는 나라 러시아와 또 전쟁하는 나라가 있어서 아이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 이스라엘과 그 상대국이 어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인지 하마다인지 그 동요를 함께 같이 분석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 러시아와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많은 연구자들이 또 오늘 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의 답변을 우리 그대로 그냥 의견으로 듣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수고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5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